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지금 이번 비규제 지역으로 된 동탄, 구리, 다산 이쪽은 지금 부동산이 이제 화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의가 엄청 끊이지 않고 있고. 하지만 조금 알아보셔야 될 점은 뭐 구리나 이런 데도 이제 워낙 이제 살기가 좋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구리나 이런 외곽에 살다가 심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번 지금 이 규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실제 그 지역에 살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왔을 때 그 집이 팔리지 않으면 다시 이제 서울로 이제 계획적으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구리나 다산이나 그런 지역을 선택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그 단지가 거래가 꾸준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월 기준으로 최소 10건 내외 계속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 대단지인지, 황금성이 좋은지를 판단하고 구매를 하셔야 나중에 다시 서울에 입성하실 때 그 팔고 넘어가는 그 시점을 계획을 정확하게 문제없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머니가이즈입니다. 이제 오늘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빌라 규제에 대해 큰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나홀로 빌라는 괜찮은 건지, 아파트 단지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번 완벽한 최종 정리본을 전달드려 보려고 합니다. 빌라 규제의 유일한 기준부터 여러분들의 돈줄을 직접적으로 죄는 DSR과 전세대출 규제, 그리고 아무도 지금 얘기해주지 않는 실거래가와 KB 기준으로 LTV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 중심으로 한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과거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고 하면 주택이든 빌라든 상관없이 대지 지분이 약 1.8평이 넘어가면 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 규제 내에서 빌라, 다세대, 연립은 이 대지 지분과 상관없이 오직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로 운명이 갈립니다. 그럼 이 빌라 규제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답은 그 빌라가 아파트가 한 개 동이라도 이제 포함된 단지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용산구 한남더일처럼 아파트와 고급 연립주택이 섞여 있는 단지에서 과거 아파트만 규제하고 빌라를 풀어주니 갭투자에 허점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 구멍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빌라까지 규제를 그 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아파트 단지와 무관한 나홀로 빌라는 갭투자가 가능할지. 토지거래 허가만 놓고 보면 그렇다가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속하지 않은 빌라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이제부터 설명할 대출 규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라 중에 신통기획에 포함된 이 빌라들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신통기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좀 대출 받을 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5억 원 초과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주택 가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은 여러분의 실제 거래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KB 시세나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사례입니다. 동작구 이제 어느 아파트를 14억 8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안 되니까 대출이 6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KB 시세가 이제 15억 원을 넘었으므로 은행에서는 대출이 4억 원이 한도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대출 금액이 2억 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자금 계획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이제 반대로 이제 성동구 어느 아파트에서는 실거래가를 15억 2천에 이제 매매를 했는데 당연히 15억이 넘으니 6억 이상 대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KB 시세는 1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상황이 된 건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은 호가를 내릴 이유가 없었고 매수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내가 사려는 집의 KB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아마 대출 받을 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홀로 빌라가 토지 거래를 이제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갭 투자가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강화, 보이지 않는 한도 축소인데 바로 오늘 10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가 아닌 가상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최소 3% 더해서 DSR, 총부채 상한을 계산합니다. 금리가 3% 올라도 버틸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 결과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수천만 원씩 깎여나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 전세대출 족쇄인데 이번 대책으로 전세대출은 더 이상 단순한 주거 사다리가 아닙니다.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1주택자의 전세 대출도 DSR에 포함됩니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이 DSR에 포함됩니다. 이자만큼 DSR 한도를 차지해 버리니까 다른 대출 받을 여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학군지로 이사 가려던 계획이 분명히 차질이 생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규제 지역에 집 가진 사람이 전세 대출이 막힙니다. 이 부분을 가장 이제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투기 과열 지역 지구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이제 원칙적으로 전세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같은 맥락인데, 셋째는 그 전세 대출 있는 사람은 고가 주택을 살 수 없습니다. 현재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투기 과열 지구 내에 3억 원 이상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 전세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이제 내가 산 집에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당장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그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까지는 회수가 유예되는 예외는 있습니다. 역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규제가 이 톱니바퀴처럼 이제 맞물리면서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나 아시다시피 주거와 투자의 분리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규제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볼 거는, 첫째, 나의 모든 대출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면 1년간 규제지역 주택 매수가 금지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전세 대출이 아닌 내 집 마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규제 시행일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토지와 거래허가는 아시다시피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스트레스 DSR 강화는 10월 16일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DSR은 10월 29일부터 이 날짜 이전에 계약 및 계약금 납부를 증명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애매하다 싶으면 반드시 은행과 구청에 교차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10월 15일 대책은 한마디로 그 실거주 현금 부자 외에는 약간 들어오기 이제 힘든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뉘앙스는 정부가 확실히 이번 집값을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이 강력한 선언은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넌지시 나오는 보유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 정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하게 한번 집값을 한번 멈추려고 하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겪어봐야 알겠지만 그 의지는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 생존 지식이 되길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